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려면 땅콩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땅콩과 건어물을 안주로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맛있는 땅콩이 건강에 좋은 효능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신부리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콩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음식인데요. 하지만 땅콩은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땅콩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땅콩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키가 유독 작은 친구들을 땅콩 같다고 놀리지 않으셨나요? 작은 땅콩 한 알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는 물론 비타민 E, 비군, 칼륨, 마그네슘, 철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등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고소한 땅콩의 놀라운 효능 7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바로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땅콩을 추천 음식으로 소개한 것 알고 계신가요? 땅콩의 크기는 작지만 땅콩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결코 작지 않답니다. 땅콩은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특히 땅콩에 함유된 모노불포화지방산과 다불포화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땅콩에 함유된 단일 불포화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져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죠. 또한 땅콩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순환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땅콩은 마그네슘, 칼륨, 식이섬유와 같은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바로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땅콩은 이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중년과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음식인 것 아셨나요? 땅콩에 함유된 비타민 E, 폴리페놀, 특히 레스베라트롤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이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해준답니다. 또한 땅콩은 불포화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뇌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같은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불포화지방산은 뇌세포막의 구성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의 신경전도 속도를 높여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놀라기는 이른데요. 땅콩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콩도 좋지만 땅콩을 갈아 만드는 땅콩 버터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은 과유불급, 작지만 영양이 풍부한 땅콩은 이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11에서 20알 정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당뇨 관리에 좋다는 거예요. 땅콩이 당뇨에 얼마나 좋은 효능이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땅콩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땅콩에 포함된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땅콩에 함유된 식이섬유 또한 혈당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땅콩의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은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서 땅콩은
당뇨병 예방 및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땅콩의 효능 5번째는 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피부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성분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땅콩은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좋은 식품인 것이죠. 그리고 땅콩에 포함된 불포화지방산, 특히 올레산과 리놀렌산은 피부의 수분 유지를 도와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며 염증을 줄여주고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아연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회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땅콩에 함유되어 있는 아연은 상처 치유를 돕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 놀라운 효능도 있답니다. 땅콩의 효능 6번째는 바로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시스템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불용성 섬유는 특히 장을 자극해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줍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7번째는 바로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에 좋은 공급원이라는 거예요. 땅콩은 고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지방이 적고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아주 유용한 대체 식품이 될 수 있는데요. 100g의 땅콩은 약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건 아셨나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백질 공급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닭가슴살의 단백질 함량이 100g당 30에서 35g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에 비해 살짝 낮지만 대신 건강한 불포화지방과 다른 다양한 영양소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충분히 좋은 식품이랍니다. 이렇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땅콩,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땅콩의 효능을 100% 섭취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보통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구워서, 볶아서, 삶아서 모두들 좋아하는 방법이 다를 텐데요. 생땅콩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연 땅콩을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예요. 생땅콩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하는데요. 볶거나 구운 땅콩은 아플라톡신을 제거할 수 있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땅콩을 삶아서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것 알려드릴게요. 땅콩을 삶았을 때 더욱 건강에 좋은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삶은 땅콩은 볶은 땅콩에 비해서 항산화 성분이 더욱 많습니다. 볶을 때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고 또한 땅콩의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토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땅콩을 볶은 뒤 버리는 껍질은 이런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삶은 땅콩은 과일산이 더 적고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로 인해서 소화가 더 용이하답니다. 세 번째, 삶은 땅콩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덜 생성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볶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삶는 과정에서는 이 유해물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삶아서 드셔야 된다는 것 아셨죠? 하지만 땅콩을 섭취하시기 번거롭거나 조금 더 쉽게 섭취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땅콩 버터를 드시면 됩니다. 땅콩 버터는 땅콩에 버터를 넣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은 아니고 땅콩을 계속 갈게 되면 크림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버터처럼 부드러워서 땅콩 버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땅콩 버터는 땅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섭취할 때 매우 좋은데요. 다만 가공된 땅콩 버터에는 설탕이나 염분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땅콩 버터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땅콩 버터는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통밀빵에 발라 드시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땅콩, 이렇게 좋은 땅콩도 섭취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땅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땅콩 섭취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바로 알레르기예요. 땅콩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절대 땅콩을 드시면 안 되는데,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땅콩 알레르기는 가벼우면 목, 혀, 가려움이나 발진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 알레르기 증상의 정도가 심하다면 호흡곤란, 혈압저하, 아나필락시스 등 매우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즉시 땅콩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땅콩에 들어간 음식이 아니어도 전에 같은 조리기구를 사용해서 만든 요리에도 땅콩의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꼭 땅콩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조리가 된 건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땅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사항 두 번째는 바로 과다 섭취예요. 고사한 땅콩은 손으로 집어먹기도 쉬워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계속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먹다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0알에서 20알 정도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 땅콩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바로 염분과 설탕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땅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나 땅콩 과자까지 좋은 것은 아닌데요. 땅콩의 겉면 위에 염분이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을 자주 섭취하면 혈압 상승이나 당뇨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땅콩 버터를 섭취할 때도 뒤에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맛으로 먹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땅콩 버터를 섭취하시는 것이라면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인지 살펴보시고 구매해야 합니다. 땅콩 드실 때 주의할 점 네 번째는 바로 보관이 잘 된 땅콩을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땅콩이 건조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실온에 대충 보관해 놓진 않으셨나요? 땅콩은 고지방 식품으로서 지방산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어 산패가 될 수 있는데요. 산패된 지방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생성할 수 있고 이는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땅콩이 보관 상태가 부적절해지면 곰팡이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어요. 아플라톡신은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에 간에 손상을 주거나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죠. 따라서 땅콩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고 곰팡이가 발생한 땅콩은 절대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바다의 불로초, 해조류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 이런 몸에 좋은 김도 잘못 알고 먹으면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드실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식탁 위에 빼놓을 수 없는 반찬, 김의 효능 5가지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 그리고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과 김을 굽는 방법, 그리고 김을 고르는 방법까지 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입맛도 없고 마땅한 반찬도 없을 때 김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밥 반찬으로 최고지만 요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열광을 하며 우리나라 음식에도 관심이 참 많은데요. 최근에는 특히 바로 이 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냉동김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면서 김에 대한 인기도 높아져 과자처럼 간식으로 김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뇌의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들이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줍니다. 또한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에는 포피란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포피란은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내의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동맥경화도 예방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뇌에도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또 김에 함유되어 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알긴산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긴산은 혈관 내의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혈액 속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 피를 맑게 하고 성인병 예방에 놀라운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의 효능으로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게 되어 머리도 맑아지고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계란에는 비타민 B12와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콜린은 뇌의 신경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주성분인데,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로 뇌세포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이 콜린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기억력, 학습 능력, 그리고 인지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주고 계란은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줘 서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이 되는 것이죠. 계란과 김이 만나면 정말 뇌 기능에 필요한 보약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김의 두 번째 효능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김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은 소고기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소고기가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소고기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20g이고요. 김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약 30g입니다. 소고기보다 김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마른 김 5장에는 계란 1개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이 둘을 함께 먹을 때 더욱 흡수가 잘 되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김과 계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김 계란말이는 많이들 해 드시잖아요. 반찬으로 먹기 편하고 맛도 좋아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그것 말고 계란, 김전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한쪽에 놓아줍니다.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깨주시고요. 소금 한 꼬집으로 약간 간을 해줍니다. 다음에 계란을 풀어줍니다. 이제 김을 2장씩 포개어 계란물을 앞뒤로 잘 묻혀준 다음 기름을 두른 팬에 붙여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김과 계란을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밥상 위에 보약이 된답니다. 세 번째 김의 효능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여 노화시킬 뿐만 아니라 암세포로 변이시켜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김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당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당근보다 김에 이 베타카로틴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당근 100g에는 5516mg이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무려 22,50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보다 4배 정도 많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나요? 오늘 놀랄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비타민 A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생각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바로 이 눈이죠. 비타민 A는 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김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단백질이 비타민 A와 만나면 로놉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요. 로놉신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당근보다도 김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의 효능은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슘 하면 떠오르는 식품이 있죠.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 100g에는 칼슘이 110mg이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칼슘이 49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에는 우유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 힘든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희 어머니도 골밀도가 낮아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주변에도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고 계신 분들 중에 골다공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점점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발병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김에 함유된 칼슘은 특히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어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유보다 4배나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는 김을 평소에 충분히 드신다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을 드실 때에도 먹는 방법을 알고 드시는 게 좋겠죠. 김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김을 구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기름을 김에 바르고 불에 김을 구워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른 김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채 달궈진 팬에 앞뒤로 5초씩 살짝 구워준 다음에 들기름을 발라 드시면 됩니다. 김에 열을 가하게 되면 김에 함유된 영양소들이 체내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들기름을 굽기 전에 바르지 않고 구운 후에 바르는 이유는 들기름이 열에 약해서 들기름을 바른 채 굽게 되면 들기름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들기름을 바르면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더욱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김의 효능은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비타민 B12가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에 바로 이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2017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려있는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이 김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김에 함유된 비타민 B12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가 결핍되기 쉬운데요. 그 이유로는 비타민 B12는 고기에 보통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당뇨 환자의 식단은 채식인 경우가 많아서 비타민 B12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계열의 성분들의 약물이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해 비타민 B12가 결핍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으로 인해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손발 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오는 신경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비타민 B12가 해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의 섭취를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육류 식단은 또 당뇨 환자의 식단에 잘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 B12가 풍부한 김을 섭취하시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 마이크로그램인데요. 이는 자르지 않은 김 한 장만 섭취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꼭 식사할 때 김을 챙겨 드셔야겠죠.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기름에 구워지고 그 기름이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알려드린 대로 마른 김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달궈진 팬에 살짝 구워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드시고 계신데 잘못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을 섭취하는 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 요오드라는 게 있는데요. 김에 이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체중이 늘어나고 탈모가 생길 수 있으며 만성 피로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오드, 김에 풍부하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바로 예외가 있습니다.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 섭취에 주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증가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여 심해지면 갑상선 암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같은 음식을 아예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량 섭취만을 주의하시고 적당량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암식품이 마늘이잖아요. 마늘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셀레늄은 다량의 요오드로 인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도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드시면 호르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김에 함유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바로 이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효능이 배가 되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어 혈관 건강에 최고인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김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요. 좋은 김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김은 검붉은 색을 띠며 살짝 반짝이는 윤기가 있고 냄새 없이 담백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구웠을 때 녹색빛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물에 불렸을 때는 잘 녹고 김을 담궜던 물이 맑을수록 좋은 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무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 이 내장 지방을 없애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거무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고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잘 빠지지도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 않는데요. 그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그 영양소가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그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미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콩은 아주 대표적인 블랙푸드죠. 물론 검은깨, 흑미,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기도 하죠.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요.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의 효능 중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검은콩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그 손상되는 원인 중 하나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 세포 손상, 노화, 그리고 다양한 그 질병을 촉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며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데 또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검은콩의 그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혈당 조절에 아주 좋다는 거예요.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당을 말하는데요. 이 당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아주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당을 잘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요? 바로 검은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껴지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식이섬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검은콩의 효능 그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의 조절입니다. 검은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 하나이지만,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서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검은콩에는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불포화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검은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있는 영양소인데요.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밀도를 유지시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 같은 유해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황반변성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을 잃게 만드는 아주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검은콩의 효능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검은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그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이죠. 또한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심장박동과 신경 전달에도 아주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런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비타민 E는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요.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좋아서 항상 그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하는 거죠. 또한 검은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일곱 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섭취를 해야 하는 아주 필수적인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그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가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하여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이것은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은 그 치매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여덟 번째는 바로 탈모 예방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검은콩에는 모발에 영양분을 주는 비타민 B가 풍부하고
모발의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고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검은콩의 효능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식품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드셔야겠죠?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콩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요리하시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콩 많이 넣으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시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적당량을 넣으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콩을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그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예요. 유명한 검은콩 두유, 우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은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검은콩에는 그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피틴산은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라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며 신경 및 근육 기능, 혈액 응고 등의 중요한 성분인데요. 그런데 이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드시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우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의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있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그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소화불량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겠죠.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그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며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검은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요한 아미노산이에요. 그런데 계란의 비타민 A와 검은콩의 트립신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하여서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비타민 A의 흡수를 저해하게 되는 거죠. 또한 트립신은 소화 요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계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콩과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검은콩과 찰떡궁합인 음식들이 있어요. 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흰 쌀밥이에요. 이미 다들 밥에 검은콩 넣어서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 밥하고 검은콩은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충분히 분해되고 흡수되어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하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만 검은콩과 함께 섭취하면 당 수치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검은콩과 흰 쌀밥을 같이 드시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이죠.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재료입니다. 검은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돕게 되는 거죠.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당근 말고도 그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까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 나물 같은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예요.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 원천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인데요.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를 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검은콩과 닭고기를 함께 드시면 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것은 이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 없는 대파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하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독이 되는 음식 2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와 대파 보관법까지 대파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입니다. 대파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내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 다양한 육수와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 지방을 싹 빼준다는 것입니다. 대파에는 특유한 향과 알싸한 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은 대파에 열을 가해 굽게 되면 프로필 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되어 없어지고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필 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필 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 대파의 단맛이 좋아지는 것인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단맛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이 혈당이 많이 오를까봐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달리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아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입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이 뭉치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 줍니다. 혈관도 확장해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방지방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며 주름을 예방하는 효능도 탁월하여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주어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주는데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2.5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5cm 정도로 잘라줍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대파를 올려 구워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구워줍니다. 이제 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물을 2컵 넣어주시고요. 간장을 반컵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1스푼씩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욱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신경을 안정화시켜 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 주어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와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 등을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해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특별히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나 폐와 같은 호흡기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주어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페놀 화합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대파뿌리 생강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주시고요.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 후 대파뿌리를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물에서 생강과 대파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꾸준히 드신다면 감기 걱정도 없고 염증을 완화시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에는 무도 있습니다. 무를 말려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물을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그리고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당을 조절해 줘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을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 또한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완화시켜 주는 데도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 식감도 좋고 입맛도 돌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주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주어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파두부 조림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6썰기로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으로 깍둑 썰기를 해줍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을 두른 팬에 구워 주시고요. 노릇노릇해지면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간장을 2스푼 넣어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뿌려서 잘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조림을 드시면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 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 키토산은 혈액 속의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을 흡착하여 배출시켜 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체내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풍부한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을 도와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가 힘든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탁월한 음식이 되는데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잘 씻어줍니다. 그리고 대파는 6썰기로 잘게 썰어주시고요.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풀어주세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 잘 섞어주시고 소금을 한 꼬집 넣어 간을 해줍니다. 이제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붙여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그 알레르기 반응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소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 부분으로 나눠 잘라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하고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 부분을 나눠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2에서 3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 지퍼백에 넣어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서 요리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